이철이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돈이 수백억 넘게 들어간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폭거이자 명백한 우리 재산권 침해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주문합니다. 대화 노력은 계속 하되 따질 건 따지면서 동시에 북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철이의 정치쇼는 여러분의 문자로 삽니다. 먹고 삽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나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구현님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소장님 엣지 있는 오픈 멘트 엄지척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 북한 문제는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890번 쓰시는 분인데요. 정치쇼 오늘도 선곡 최고네요. 이철이님은 정치쇼가 딱 맞는 옷인더죠 그랬습니다. 저한테 맞는 옷인가 보죠. 매일 잘 듣고 많이 배워갑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광님 와우 아무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좀 전에 아무 노래 챌린지 하신 거 맞죠? 그러셨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좀 어떻게 배워볼까 합니다. 한번 유튜브 영상 한번 틀어보고요. 배워볼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치쇼 카페도 있으니까요.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북한이 어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사흘 전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담화에서 예고한 폭파를 실제 이행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하자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뉴스 온 더 블락. 오늘은 프레시안의 임경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식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새벽에도 좀 사건이 좀 털어지고. 예, 오늘은 좀 터지고. 스피디하게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폭파 소식이죠. 그렇죠. 예. 맞아. 어제 낮에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좀 어떤 일인지는 다 아실 텐데 그렇죠. 이젠 진짜 말로 하던 단계를 지나가지고 행동으로 이행하는 단계가 좀 됐습니다. 네. 그 공동연락사무소는 알다시피 이제 2008년 4월에 남북 정상이 첫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예. 그 성과물로 탄생을 한 거였거든요. 맞죠. 예. 근데 여기에 이 남북 화해의 상징물을 그냥 폐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건물 자체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너무 자극적이더만요. 그렇죠. 예. 이건 딱 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예. 예. 그렇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이제 그 메시지를 냈는데 예. 이 곧바로 바로 이렇게 지금 폭파 행동을 했다는 거는 우리 정부에 좀 강한 메시지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그 있다고 대통령이 봐야죠. 대화로 풀자라는 제안을 하고 네. 곧바로 반박 성명이 안 나와서 네, 우리 네. 정부가 상당히 기대도 했다 그러던데. 기대까지는 아니고 많이 좀 예의주시하고 좀 나올까 뭐 이런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었죠. 네. 네. 2시 어제 2시 오후 2시 50분. 한 49분쯤이었는데 예. 잘 몰랐던 모양이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그 신임 대사 수여식 같은 거를 하고 그게 있었고요. 3시였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그때 이제 그 외교통일위가 열리고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통일부 장관도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황급하게 이제 자리를 뜨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정황으로 보면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되게 북한이 말한 거는 지킨다 이런 게 전문가들이 얘기던데. 그렇죠. 우리 정부가 좀 느슨했던 거 아니에요?
느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뭐 군 당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영상을 또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바로 나중에. 공개했죠. 예, 예. 바로 공개해서 우린 계속 이 감시를 하고 있었다. 예.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죠. 그 비무장지대 요새화도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얘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 그 북한이 오늘 그 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어요. 오늘 예, 예, 새벽에. 예. 예.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 예. 그리고 개성공단 여기에 이제 그 군대가 다시 진주할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기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무장지대 내에서 감시초소 GP를 철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이것도 다시 좀 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좀 보였고 그리고 그 서해상에서 군사훈련 이것도 다시 좀 실시하겠다.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딱 나열을 해서 명시를 했으니까 네. 북한은 아마 이게 시기가 문제이지 실행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 해야죠. 김여정 담화에도 그게 뭐 조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 남조선 상황을 보면서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우리 정부가 좀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좀 바꾼 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그 이 폭파 사실이 나오면서 네. 이건 진짜 더 이상 좀 어떤 한계선을 좀 넘었다 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NSC를 곧바로 소집을 했어요. 그 NSC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북한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모든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좀 밝혔고요. 네. 통일부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좀 효과가 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들어가던 전기도 차단을 했고요. 뭐 남북 관계 워낙 미묘해서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 총리가 어떤 지시를 내렸죠? 아 그렇습니다. 그 요즘 이 건국대 학교에서 이제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좀 결정을 한 그거 참 거잖아요. 반가운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고 그리고 좀 관심들이 있으니까 예. 정세균 총리가 이 좀 사정이 어떻게 된 거지 대학들 실태를 좀 조사해 봐라 예.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 또 지시가 들어갔고 네. 교육부도 어제 곧바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는 네.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이 좀 구체적으로 뾰족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추경안에 이게 교육부가 예산을 신청한 게 있었거든요. 3차 네. 추경안 정도의 네. 추경안에 예. 1,900억 정도를 좀 이 등록금 관련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하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이 기획재정부가 이걸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3차 추경안이 곧바로 논의가 되면 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 좀 어떤 식으로든지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등록금 내는 대학생 등록금 내는 네. 학부형이라 이해 당사자인데요. 교육부가 좀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 가지 꼭 지시를 받고 할까요? 당초에 이제 교육부는 이게 저기 그 학생하고 대학생 사이의 문제라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참 난감하다. 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것도 네. 좀 낯설은 변명 네, 같아요. 네, 네. 되게 개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문제도 이 저 수요자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 서서 뭔가 방법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 수요자죠. 일단. 그렇죠. 예. 예. 아무쪼록 총리 지시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가 이게 공식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룸사롱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해서 이게 그 직원이 뭐 확진 판정받고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이게 좀 공교로운 일인 건데요. 예. 이제 서울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룸사롱이라고 이제 몇 개 업소들을 지정한 것 중에 예. 이 그 룸사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죠. 그죠? 예, 여러 예. 유흥업소 중에 하나다. 이제 하나인데 예. 그 룸사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그 완화하자마자 이제 강남의 어떤 그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아이고. 물론 이 영업을 하던 도중에 그 감염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감염이 됐고 아직 개장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그냥 잠깐 들렸던 것이라서 손님들하고 무슨 뭐 접촉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닌 네. 상태이죠. 네. 뭐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차 대유행 조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면요. 거죠. 서울시가 예. 왜 룸사롱에 대해서는 완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일단 서울시 쪽에서는 여기 그 룸사롱들도 이제 업주들이 이제 영세업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한 달 동안 이게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막 서울시청 앞에서 이분들 저기 그 좀 시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요? 예, 압박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그 룸사롱이라는 공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전파도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룸사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파가 된 사례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거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근데 비판들이 하필이면 또 나오는 그때 확진자가 나와버렸으니 네. 박원순 시장이 좀 난감하겠네요. 난감하죠.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서울시는 이 조치를 좀 그 거둘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게 같은 곳인데 뭐 유흥업소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좀 인식하는 곳에서 유독 룸사롱만 이렇게 저기 해제할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네. 클럽이라 그러죠. 예, 클럽, 콜라텍, 뭐 감성주점, 뭐 이런 데. 가본 데가 없는데. 그런 데는 예, 여기는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면서 왜 룸사롱만 유지했느냐? 이게 좀 그러면 업종 간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 클럽이나 콜라텍 하시는 분들은 시위를 안 했어요? 그거보다 여기는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오픈된 공간이니까. 오히려 더 전파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무도 유흥 시설. 무도.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얘기겠죠. 땀 흘리고. 예, 그러니까 밀집돼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더 룸사롱보다는 높다. 그래서 네. 여기는 좀 아직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되 네. 룸사롱만 좀 완화하겠다. 이런 건데 선뜻 이해는 좀 하기 어려운 결정. 서울시만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수도권이 워낙 네, 확산세가 네, 네. 끊기지 않아서 긴장하고 있을 때라 뭔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여야 대치가 계속 격화됐는데 통합당은 이제 전면 보이콧입니까? 예, 어제부터 이제 그 6개 상임위를 그저께 선출을 했잖아요. 네. 그 상임위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상임위를 열은 거예요? 네, 열어서 뭐 장관도 와서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을 일부 하면서 그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서 강제 배정을 했잖아요. 상임위를. 상임위를? 예. 네, 네. 근데 이렇게 강제 배정된 의원들도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네. 사임기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그 원내 활동,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분명한 거죠. 조호영 원내대표는 어디 절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좀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가 좀 협상 기간인데 조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 사표를 내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협상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원내대표가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없잖아요. 예. 네. 조영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 불교 예, 쪽에 예. 아주 연이 깊어서 네. 아마 절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당은 그 야당 사정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풀려고 애를 써요? 일단 협상은 하자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법사위 문제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야당은 사실 협상할 생각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 날 이제 본회의가 한번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이때 나머지 12개 상임위도 마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당은? 예, 여당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야당 몫으로 배정을 해놨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예결위까지도 잘하면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엄포를 좀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야당은 뭐 이럴 경우에 되게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냥 밟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예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뭐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도 없고 법사위를 놓친 마당에 다른 것들을 지금 뭐 몇 군데를 더 얻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경론이 굉장히 강한 상태죠. 예. 그러면 하나만 짧게. 네. 그러면 19일 날 여당이 나머지 12개도 그냥 강행할 것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이거는 조금 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한다? 이건 뭐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박병석 의장도 그 예결위하고 법사위는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11대 7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 뭐 배분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인 걸로 볼 때는 그래도 2차로 또 하기에는 여당도
국회의장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전망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럼 좀 정상화되려면. 걸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일단 뭐 급한 대로 예결이나 뭐 이런 예산 처리할 수 있는 부서들은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운영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원구성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진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거 안 아니에요? 됐죠. 예. 예. 그러면 추경도 밀리겠네요 뒤로. 지금 예결위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추경도 사실 심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예결위가 좀 관건이긴 한데 예. 아무래도 그 예결위를 야당 몫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정확하게 정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타협인데 여야가 좀 타협해서 국민들 보기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미국 얘기 하나 해볼까요? 미국 대법원이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하나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대법원이 직장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미국 그 민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권법에는 원래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분명히 이 민권법에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요새 이제 소송이 하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예.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네. 민권법은 고용자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근거에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남녀의 이 성별에 따른 이 차별도 금하거니와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남녀의 성에 준하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거죠 법원이. 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좀 불편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은 네네. 분명해 보입니다. 7732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20대 청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 소장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설전에서 보여줬던 그 실력 잘 발휘하시길 하셨는데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정하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7732번 쓰시는 분 격려 문자 주셔서 제 재량으로 고맙다는 뜻으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브리핑 뉴스 온 더 블락은 프레시안의 임경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이철의 정치쇼 수요일 2부는 정치 플렉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의 이미자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만에 뵀는데도 어제 뵌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금방금방 가요.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예. 예. 자, 북한이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버렸어요. 네. 그것도 뭐 폐쇄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폭파해 버렸는데 영상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 참담하죠. 그죠? 예. 예. 끝이에요? 아니, 강병원 의원님께나 이제 질문하신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와 좋습니다.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화로서 모든 것을 좀 북한의 핵을 해고자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북 교류의 상징이고 남북 소통의 상징, 그렇죠. 우리 남북 네. 공동 맞아요. 연락 사무소를 아주 폭파시키는 거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정말 참담합니다. 염장 지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라는 듯이 그냥 폭발해 버리니까 그죠? 정말 뭐 안보에 관련돼 가지고 강경책을 쓰고 있는 보수나 아니면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 뭐 진보나 할 것 없이 어제 그 한 장면은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병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가슴도 되게 아팠고요. 예.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예. 그런 심정으로 봤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은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서도 이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진전돼 왔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도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너나 할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한반도의 적대적인 대결을 종식시키고 네. 평화를 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진행되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물로서 정말 2년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선언이었죠. 맞아요.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평화를 향한 이 길고도 지난한 여정이 또 다시 수십 년을 후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정말 억장이 무너졌고 참 기분이 하루 종일 착잡한 어제였습니다. 좀 우울하셨겠어요. 좀 우울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신문 보니까 그 여당이 이 구성한 외교통상위원회라 그러죠. 거기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으로 뽑히신 거죠. 네. 예. 그분이 하신 말씀 갖고 논란이 있더만요. 임 기자님 그런 예, 얘기 들으면 예. 또 더 열받으셨겠는데? 그럼요. 오늘 아침부터 신종호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예. 하나는 좀 고집스럽고 독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김태년스럽다. 김태년스럽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포 안 쓴 게 어디냐. 예. 응? 지금 이제 이런 진조들이 이제 막 다니는 걸 봤는데 정말 이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송영길 있습니까? 위원장이 대포로 쐈어야 속이 시원했냐? 연락사무소 폭파된 걸 이렇게 두고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 대포로 쏜 건 아니지 않냐? 예.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럼 포로 쐈어야 속이 시원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잘못한 거죠? 제가 봐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저희 당이 그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얘기를 좀 우리 김영호 외통위 간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네. 북한의 어제 그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뭐 국방 안보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측면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발언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네. 정제된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뭐 자극하거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발언들은 좀 하지 말자 이런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외통위 위원장을 지금 뭐 맡고 계시는 송영길 위원장님은 대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쓰셔서 아무리 북한을 옹호하는데 급급해 왔던 의원이라고 하시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로 안 싼 게 어디냐고 그렇게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조금 아주 의아하다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안에 있을 땐 잘 못 느꼈었는데 국회는 예를 들면 정부는 이제 북한과 어차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평상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조금 쓴소리 해도 되지 않나요? 북한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그 폭파 영상을 보면서 네. 이 당국 간의 대화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특사도 15일 날 제안을 했는데 단칼에 네. 김여정이 잘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특사를 제안했는데 예,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나 네.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좀 보내겠다 그랬는데 네. 김여정 차원에서 잘랐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특사를 보내거나 친서를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네. 친서를 보내는 작업들은 뭐 2차례 3차례 더 돼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국 간의 대화는 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는 국회가 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국 간의 대화가 막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요. 그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했다라면 네.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거기에 있는 많은 남북 간의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실렸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됐으면은 이 북한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돌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북한이 파국을 치닫고 있는데 우리까지 파국을 더 확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평화로 가는 길, 네. 이 지난한 길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더
네.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지 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굴욕적인 안보에 매달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맞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유화적인 정책을 쓰신다고 하면서 북핵 그 장거리 미사일을 쏴대도 말 한마디 못했고 핵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내도 그에 대한 어떤 말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온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해서 뽑아주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네.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네. 그렇게 해도 우리 정부는 미온적한 태도로 이렇게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말하면 대북 제재에 관해서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협적인 문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유화적인 방법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 예.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보를 하자 말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좀 감정은 좀 숨기고 네. 삭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국민, 우리 모두의 재산 이런 게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평화를 추구해왔던 이 수십 년간의 노력은 계속 살려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우리가 더 안전한 곳에서 오래 평화롭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강병훈 네. 의원님 여기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그 서해안을 공격해 온다거나 이래도 계속적으로 대화해 나가야 됩니까?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 명분이라든지 뭔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은 명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 그런 남북 부분에 공동 대해서는 연락 사무소를 갖다가 폭파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이 파국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보는 네. 감수성 갖고 막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안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자는 이미자 의원님 말씀에 절대로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저 공격을 해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감수성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감정을 삭히면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볼 필요는 있고요. 네. 이 파국을 더 키운다는 얘기는 이제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네. 너무 그렇다고 해서 굴종적인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5349번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했다는 소식 진짜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네요. 우리도 이제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박경희님 다음 주면 우리 아들 입대하는데 북한 왜 이러나 싶네요.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올라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도 군대 있을 때 북한에서 먼저 타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애 걱정 때문에.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해한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임수진님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도 무력으로 맞서는 일은 절대 없어야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현님 일부 보수 탈북단체 대북 비라 뿌리고 정부 탓하는 것 더 이상 못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선님 남북 문제도 이렇게 힘든데 국회의원님들 양보하면서 어려운 상황 함께 타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이분 충고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될 때라는 이 지적 국민의 목소리 두 분이 좀 충분히 경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 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차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 모레 새벽까지 200mm 이상, 남해안은 내일 밤까지 30에서 80, 그 밖에 충청 이남은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요. 내일 시간당 30mm 이상 장대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 32도 등 중부지방은 한낮 더위가 계속되는 반면 대전과 광주 28도, 부산 26도 등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에 폭염이 완화되겠습니다. 정치쇼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한석규예요. 내가 뉴스 좀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
아니 누가 아직도 나보고 남바 3래? 어? 1등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이니까 나 남바 1이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살린다 하나밖에 없는데 요새 보자 하니까 국회부터 살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좀 나왔어요.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하시고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절에 가셨다죠? 어? 의원 45명은 저 상임위원 사임개 제출하고 이러면 여야 협상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에? 이러니 진짜 열받아갖고 진짜 네,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파행, 보이콧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일 좀 하세요. 지금 위에서도 저 뭘 자꾸 폭파하고 난리 부르는데 거기 또 왜 그래? 이런 국회까지 이러시면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 한석규 씨가 국회 의원들 일 좀 하라라고 충고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국회의원이시니까 사정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6개 상임위 위원장 뽑고 상임위도 열은 거죠? 예, 강행한 거죠. 어제 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인데요. 예, 오늘도 하고. 오늘도 합니다. 예. 근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하겠어요? 아이고, 정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민주주의의 자기들이 주역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이 자부심 의회 있죠. 민주주의를 나는 이렇게까지 끌고 갈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야, 이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묻고 싶다. 예. 강변 의원님 왜 그러셨어요? 한숨 소리 들리시잖아 지금. 근데 참 그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20대 국회가 최악은 아니었고 역대 네. 최악의 네. 나경원, 네. 황교안으로 대표된 야당 지도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마 그거에 대한 저는 이렇게 이 반작용인 것 같아요. 반작용? 반작용. 네. 그게 뭡니까? 그때 너무 많은 국회 보이콧과 파행과 장애투쟁과 삭발과 단식농수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으면서 네.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먼 네. 정말 최악의 국회를 나경원, 황교안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쨌든 총선에 저희 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네. 모아주셨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참패가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당 역시 이런 국민의 바램을 실현해야만 하는 네. 실천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사위라는 거를 쥐고 흔들겠다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 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간에 뭔가 자존심 대결 같은 게 있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사위를 오히려 개혁해서 힘을 빼고 예. 그러면서 법사위를 조금 힘을 빼버렸으면 네. 여야 간의 타협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법사위를 통해서 20대 국회와 같은 모습이 또 미래통합당이 연출할 거라는 우려를 저희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모습으로까지 온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게 근데, 생각합니다. 예, 전혀 여당이 야당을 달랠 생각이 없고 요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아니 염장 지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입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 야, 정말 강병원 의원님도 이제 초선 때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재선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래 그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주는 게 이게 30년 룰입니다. 룰.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가장 목리를 많이 부렸던 위원장들이 19대 때 박영선 지금 현재 산자부 장관과 이상민 의원이 아주 끝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민주당이 도둑이 재발이 저려서 지금 또 우리 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지를 꿈꾸는 것인가? 네. 그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 지금 노영민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법사위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예.
이건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원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은퇴하셨는데. 예, 네. 한나라당 시절에 민주당에게 달라는 얘기였죠. 그다음에 또 박영선 장관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환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원식 또 의원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행대로 야당에게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180석을 지금 176석이죠. 의장 네. 빼고 법녀가 이제 190석 정도 되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둥 뭐 별의별 얘기를 갖다가 다 대면서 자기들이 한 얘기들은 싹 그냥 닦아버리고 아주 의회 민주주의 이거 완전히 뭐 집 밟고 신독재 의회 민주주의 파괴 그래서 김태년스럽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엄청 지금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 우리 뭐 저희 당 의원님들이 옛날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좀 우리 옛날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발언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네. 김무성 대표가 법사위 상원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과거에? 하셨던 네. 얘기. 왜 네. 그러냐면은 아니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다 합의해서 올린 법을 체계 잡고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이소위로 보내가지고 법안 아예 폐기 처분시켜버린 일이 하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아니 얼마 전까지 그 법사위원장을 지내셨던 우리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사위 월권 독선 논란에 휩싸였다. 이거 계약하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권과 권한을 남용했다 비판해 왔습니다. 자, 이게 여야 간에 공이 있었던 법사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법사위를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이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끊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이 잘못된 것 상원화 월권을 하고 독선하는 거를 계속 두고 볼 것이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왔나요 여당 때? 야당에게 이 법사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법사위를 가져갔잖아요. 이 법사위가 아까 상원화되고 월권하고 독선하는 거 저희는 없애서 법사위가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원조가 박영선 장관이었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933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에 나와서 토론하시는 두 의원님 찐 우정이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에 달라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우정만큼은 진짜인 거는 분명합니다. 반어법이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9422 서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9시 출근하는 직장인인지라 퇴근길에 다시 듣습니다. 오늘 강병원 이미자 의원님 나오시는 날이죠.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주제에 대해 준비도 많이 해오시는 것 같고 서로 과하게 날 세우지 않으면서도 당과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하셔서 더 유익한 코너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이런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드리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강병원 의원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인데 법사위 열리자마자 한명수 전 총리 건부터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게 당의 공통된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당의 뭐 당론, 당의 방침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생각입니까? 아마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당 지도부들도 언급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3부는 못하고요. 2부로 마감해야 됩니다. 남북관계가 워낙 민감하고 해서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두 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고요. 자 수요일에 정치 플렉스 강병원 의원, 이미자 의원 두 분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두 분 의원님들은 좀 빨리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제가 예고드린 대로 북한 이슈 좀 다뤄보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아주 훌륭한 전문가 한번 모셨거든요. 어떤 파장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동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동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일철의 정치쇼 오늘 3부는요. 경색된 남북관계 원인도 좀 짚어보고요. 해법도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차두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면 결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 박사님 같은 분을 자주 안 뵈야 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덜 바빠야 그 남북관계는 좋은 거라고. 한동안 볼 수 있죠. 바쁘시겠습니다. 예. 문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 우리 박사님도 참고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585번 쓰시는 분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여야가 어디 있나요? 함께 머리 맞대고 대안을 논의해야지. 이때다 하고 여권을 공격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닐까요? 여야 함께 힘 모아 북한을 응징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현정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했었어야지요. 대통령 혼자만 애쓰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5101번 쓰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들 쌍둥이인데 현재 파주 쪽에 군복무 중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파주 쪽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8922번 쓰시는 분인데요. 강하게 나가자고요? 그럼 강경책으로 나가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얘기인가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류현자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북한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는 화난 친구는 일단 화를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화만 내는 친구는 그냥 관심 안 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가 옳은 걸까요? 하셨습니다. 류현자님 질문에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화를 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요. 예. 그 양자간에 친구든 어떻게든 화가 났잖아요. 예. 화가 났는데 이게 그 한참 격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격앙이 될 때는 이거를 자꾸 그러지 말라 그러고 네. 오히려 달랜다라고 해봐야 상대방은 오히려 이거를 자기 화를 돋군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더 거친 네. 행동이 나올 네.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각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냉각기라 그래서 아예 안 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차분히 서로 시간을 지닌 다음에 도대체 왜 화가 났었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맞는 수순이겠죠. 네. 그걸 달래려고 하다가 오히려 화를 돋구는 이 경우가 되면 오히려 양쪽 다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런 네.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냉각기가 필요한 그렇죠. 때다. 그런데요. 비유를 하자면 예. 저쪽에서 중국도로 달라들 태세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야 참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먹을 때리면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주먹이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나온 만큼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상대방이 주먹을 날렸는데 네. 그다음에는 거꾸로 뭐 책상 들고 와서 뭐 몽둥이 들고 와서 이러면 뭐 완전히 그때부터는 난장판이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 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나왔던데 사실 강경책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강경하다는 게 어떤 거냐. 네. 그러니까 말을 강경하게 하는 거냐. 네.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도 군사 시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네. 지금은 뭐 평화 아니면 전쟁이다는 양분법적인 해법이 통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오히려 그런 자세가 더 북한이 지금 하는 거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를 드리면 남북 관계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엄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안보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흔히 북한이 얘기하는 강원 양면 전술이 아니냐. 예. 지금 현재 북한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요. 당분간 최소한 올 말까지는 대화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랑. 예.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남북 관계가 안 좋은 국면에 있을 때 네.
북한의 그 주요 인사들이 성명을 내는 이 통로들이요. 예. 주로 조선중앙통신이었어요. 예. 이거는 주로 대외나 대남의 청중들을 시청자들을 겨냥을 해서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같은 경우에 노동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그렇대요. 이건 북한 예. 인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선중앙방송이라고 이건 조선중앙TV랑은 틀립니다. 이건 예. 북한 그 이 주민들이 보는 텔레비전이에요. 예. 여기에 그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그 파괴 사실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예. 무슨 얘기냐면 예. 남북관계 당분간 이제 적이나 마찬가지로 돼야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도 인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언이기 때문에 이걸 당분간 그 이 변경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냉각기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의 진위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보는 조치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일단은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질문이 우리나라 분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예. 싸우면 반드시 또 그 다음 날부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예. 북한 그쪽 표현하면 인민들이 보게끔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와 그렇죠. 다르게. 예, 예. 그러면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이 잠깐 뭐 하는 게 아니라 뭔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어떤 이른바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지금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네. 거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고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5가지? 있어요. 예. 예.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듣기엔 좀 기분 나쁜 거지만 남북한 관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북한이 슈퍼갑이다. 갑이다. 아, 그것도 우리가 슈퍼갑이다. 어떻게 해도 예. 저기는 별로 대응을 못할 거다. 그리고 대화라는 건 다시 하고 싶으면 우리가 맘만 바꾸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예. 이게 첫 번째 계산인 것 같고요. 걔들이 어쩔 진짜 수 없어요. 그렇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분 나쁘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한국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효용 가치가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목소리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재가 풀리거나 그렇다고 한국이 혼자서 제재를 이탈해서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원하는 건 2개인데 예.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네.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 도로철도 연결 준비라든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실망감을 좀 강하게 표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는 아주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앞에 있는 3개 이상으로 세 번째가 대미 메시지예요. 말 그대로 대미. 기싸움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11월 이후를 보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네. 또는 이제 바이든이 되든. 바이든이 이기든 네.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거다. 네. 실제로 이 북한의 외무성 미주국장이라고 얘기해요. 권정근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2년간 굉장히 달라졌고 앞으로 달라질 거다. 네. 이거는 시간 가봐야 우리 핵능력만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나름대로 북한의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뭐 작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는 분들도 요새 이제 지금 오면은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얘기들 평가들을 좀 바꿔주시긴 하시는데 네.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북한은요 배고파도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분이 있으면 네. 뭐 이게 제가 요새 하는 일본 말이기 때문에 뭐뭐가 안 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오. 예. 그거 있으면 사는 체제예요. 자존심이 세죠. 예. 예.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수령의 체면이 안 사는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남북 관계의 진전도 진전이지만 미북 협상의 그 진행이라는 걸 굉장히 그 앞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과도 다른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이라고 예. 선전을 해왔는데요. 네. 그리고 2018년 6월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죠. 12일 날 싱가포르 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아마 북한의 국경 무역을 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잘 살게 됐다. 제재 풀리게 됐다. 예. 살림살이 피게 됐다라는 네. 기대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하노이에서 이제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그렇죠. 예. 벌써 지금 2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 그 주민들 사이에 우리 수령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지 몰라라는 회의가 될 때거든요.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워낙 정치 사회화가 잘 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만큼 똑똑하지 않은지는 몰라라는 생각이 지금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려면 예. 이제는 남북 관계를 수령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이게 김여정이 앞에 나선 이유도 저는 그거로 보는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남북 관계를 망친 네. 것이 수령의 무능이 아니라 네. 다른 누군가가 우리 그 북한을 기만했거나 네. 이용했거나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 증오를 이전시켜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돼버린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단 문제는 저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부 문제하고 연관시키면 의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단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북한 주민들이 수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시절에는 그 전단 뭐 100만 장 보내도 안 통합니다. 효과 없었는데. 예, 근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단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북한한테는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자꾸 이제 표현 이런 거 모독, 초교전원 모독 얘기를 하는데요. 대북 전단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네. 사실 우리 쪽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가 지금 전단 내용보다 훨씬 북한 입장에서 약오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온 주로 강조된 것이 혈통이 어떻게 된지 좀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한 그렇죠. 페류나. 예. 뭐 지금에 비해서 독하면 독했지 덜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5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차 박사님 말씀 중에 북한이 원하는 게 2가지라 그랬는데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한테 강력하게 강청을 해서라도 예. 억지로 미국을 대북 제재를 해제하도록 그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한국 단독으로라도 그 이 국제적인 제재로부터 이탈해 나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재 위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 보기에 당사자가 그 제재를 위반하는데 네. 뭐 우리 꼭 지켜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네.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북한을 네.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이 네. 더 노골적으로 제재를 안 지킬 수가 있죠. 네. 상당히 길게 말씀하셔서 조금 제가 한숨 돌리시라고요. 문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회정님, 초등학생 딸이 북한이랑 절교하랍니다. 통일할 필요 없다네요. 어린아이들이 북한의 이런 행동을 계속 보고 자라니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걱정입니다. 4426번 쓰시는 분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도 밉지만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204번 쓰시는 분입니다. 재난지원금 풀 때 북한에 마스크라도 보내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죠. 너무 미국 눈치만 보면서 아니란 대처를 했어요라고 문자 주셨고요. 김종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대통령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는 건 아닐까요? 언제까지 해바라기 인양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요. 우리도 이젠 북한의 태도에 걸맞는 행동 또는 철저 무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3809번 쓰시는 분입니다. 남북관계 하루 이틀 보나요. 북한을 정상적으로 보지 말고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겁을 낸다고요. 이재희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박사님. 사실 우리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네.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남북 관계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관계에서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축소된 대응은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들 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들 네. 이것도 문제가 됐고요.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것도 더 위기를 고조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봐요. 네. 2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위반한 거는 조목조목 이제는 따져야 됩니다. 네.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평화나 대화의 중장기적인 협력성은 강조를 해야 되지만 네. 동시에 지금 뭐 김여정이 얘기도 했지만 특사나 지금 단기적인 대화를 우리가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 네.
근데 이거 너무 반복하면 오히려 북한에 화를 돋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 입장에 자기를 지금 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대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사 파견 안 받겠네요. 해봤자. 예, 안 받을 겁니다. 안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모양새가 우습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특사를 김정은이 만나는 게 아니고요. 김여정이 만날 겁니다. 네. 과연 이게 우리가 이 남북한 관계에서 바람직한 그 관계 형성인가도 좀 한번 돌아봐야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네요. 미국이 예. 보통은 트럼프가 이런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트윗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불리한 거 잘 얘기 안 하는 양반이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는 이 이야기를 건드려봐야 네. 작년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걸 외교 업적 중에 하나로 잘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벨상 얘기까지 나오고요. 엄청 써먹었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이미 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전에 그 김여정 입에서 남북 관계를 공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이후에 네. 이 미국 언론들이 열심히 이게 트럼프 지난 2년간의 이 결국은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무너졌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땐 미국 언론들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웃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걸 트위터에 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먼 산 보듯이 보고 있는 거고 또 실질적인 거는 이미 아마 금년으로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한반도 문제는 네. 상당히 우선순위가 지금 낮게 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약점을 일부러 지금 와서는 약점이 된 거를 긁어서 뭐 부스럼을 낼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뭐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 먼 산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나요. 예. 트럼프가 지금 재선에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예. 업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한반도 평화도 시원찮고 그렇죠. 경제도 뭐 실업이 예. 많이 늘어나고 중국하고도 관계가 안 풀리고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처럼 깜짝 쇼 하듯이 김정은 만나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에서는 거꾸로 불러올 수 있는 역풍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랬을 같고요.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요. 지금 요새는 보도가 좀 다르. 미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예. 여전히 지금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지 않거든요. 코로나로부터. 심각하죠. 예. 두 번째가 지금 플로이드 사망 사건. 맞아요. 플로이드 예.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인종 갈등 문제. 예. 지금 내부에 해야 될 일이 한적한데 네. 지금 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거 자체가 결코 미국 국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할 거예요. 오히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네. 지금보다 더 반발이 커져가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런 선택은 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 너 트럼프에게 너 재선에 별로 쓸 것도 없는데 야 우리랑 다시 잘해야 될 걸 이런 제안으로 볼 수도 있나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지난 2, 3일간. 네. 특히 이제 지금 이게 권정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북한 외무상이죠. 예. 뭐 둘 다 지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불신감을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기가 굉장히 지금은 힘든 구조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아주대 김홍규 교수 예.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그분도 되게 군더더기 없이 현실주의적 시각을 많이 피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차두현 박사님도 아주 냉철한 리얼리스트 같아요.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저는 남북 관계는 리얼리스트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개진이 되고 그게 정부 정책에 좀 참고가 되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글쎄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북한과의 관계도 민족 간의 특수관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국가급 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민족이라는 감성을 넘어서서 다른 국가를 대할 때 다른 국가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진심을 보이면 북한도 이에 반응할 거다. 이건 좀 지나치게 순진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5110번 쓰시는 분인데요. 김여정은 웃는 얼굴로 평창 올림픽에 왔는데 이제 와서 강경 모드로 돌아서네요. 저 모습을 과연 북한 주민이 받아들일까요? 얼마 못 가서 북한은 무너지지 않을까 하셨는데 이 얘기를 길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짧게 이런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받아들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나 예. 저 모습이 이제 3, 4년이 더 이 지속이 되면 조금 위험해질 거고요.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네. 그 앞에 있는 아버지 세대랑은 틀립니다. 그 앞에 지금 북한 주민들의 아버지 세대들은요. 타가서에서 주로 이제 자랐어요. 음악 나와서 이제 끝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 박사님 한 번 더 모시는 걸 하고요. 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철의 정치쇼 수요일 4부는 원래 사랑방 손님과 이 소장이라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이 소장은 내일 진행하겠고요. 오늘 4부에는 경제도사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들이 많아서 EAR 리서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홍춘옥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우리 홍 박사님도 신분이 바뀌었네요. 아, 예, 이제 잘 다니던 증권사 그만두고 예. 개인 리서치 회사, 1인 리서치 회사 차린 지 이제 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네. 제가 경제도사라고 한 이유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거의 그렇게 이 대접을 받으시던데. 아, 열심히 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전망이 틀리기도 하죠. 아유, 전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전망은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 부동산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추가 대책을 좀 전에 발표했다고 하던데 예, 10시에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아세요? 저는 뭐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데. 뭐 크게 봐서 세 가지인 네, 것 뭐예요?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우리 많이 네, 이야기를 네,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 억제되는 네. 지역들인데 네. 이게 이제 서울 전 지역의 경기도는 과천 정도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다라면 네. 이번에 이제 확대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많이 넓혀버렸어요? 예, 넓혀버렸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그리고 동탄2 뭐 이런 거기가 원래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래요? 풍선 효과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뭐냐면 풍선에 바람이 막 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네. 누르면 딴 데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네. 서울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구가 좀 요새 좀 달력이 둔화되고 네, 돈 빌리기 네. 어려워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멀리 어떻게 본다면 비규제 대상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것들이 최근에 문제를 일으켜서 잠깐 제가 하나 숫자만 불러드리면 한 주 동안 상승률입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청주 흥덕구 1.09%. 1.09? 예, 한 주. 한 주에? 예. 그리고 수원 권선구 전년 말 대비해서 8.93% 상승. 8.9요? 이 평균입니다, 이게. 작년 말이면 6개월 만에 그게 됐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히 코로나 사태 와중에.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예, 그렇게 추가 조치 되니까 중에. 아무래도 그거 확대 좀 하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비였고요. 두 번째가 그 정비 사업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 분양 요건도 강화해서 특히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라. 네. 예, 그런 것들 해서 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들을 위주로 좀 해주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네. 이제 종부세 뭐 관련된 규제들을 네. 좀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 법인 임대 사업자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대요. 그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이번에 지난번 12, 16 조치 때도 강화했는데 이번에 더 강화했다. 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얼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에 추가 대책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잠깐은. 있지 잠깐은? 않아요. 잠깐밖에? 그러니까 이제 오. 이게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굵직굵직한 조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2016년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11.3 조치 기억나시죠? 너무 많아. 예, 기억도 그리고 못하겠어. 2017년에 그 유명한 파리 대책, 네. 그리고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했던 9.13 대책, 네. 그리고 작년에 12, 16 대책까지 해서 굵직한 대책만 4번, 4번. 그리고 좀 작은 이번에 나온 것 같은 정책을 이제 저희들이 좀 소규모 대책이라고 그래, 작은 거라고 부른다면 하는 거구나. 작다라기보다는 작년 12, 16은 예를 들어서 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출 금지라든가 9.13은 지금 창릉이라든가 계산지구 같은 정말 그 수도권에 누가 봐도 여기는 알짜인데 언제 개발되려나 했던 지역들을
크게 신도시를 지어준다 네. 이런 게 있었고 또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그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좀 이렇게 유도함으로써 투기 세력들을 좀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좀 이렇게 네. 공급해보자.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했던 11.3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 보면 그 얼개가 다 짜여져 있어서 아니 그걸 지금 다 기억해요? 와. 이게 워낙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꾼 정책들입니다. 이 네 가지 정책은 이제 그런 정책들의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정책은 작년 12, 16 정책의 규제 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보완 있습니다. 대책이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만에 1%씩 급등한다는 건 이건 1년이면 복리니까 70% 이상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이거 너무 과열이잖아요. 네. 예, 특히 뭐 수원 권선이나 세종이나 청주 흥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까지 급등하게 될 만한 지역적 호재가 아주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요 조치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흐름 자체, 방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강도를 더 높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서울시가 얼마 전 아주 중요한 정책을 저는 발표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정책보다 저는 더 중요한 정책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용산 개발 관련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구룡마을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 그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끌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말 알짜 땅이죠. 정비창 지역을 가보시면 알지만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자리 중에 하나인데 용산. 네. 예, 거기를 이제 8천 가구 분량의 네. 주택 공급 그리고 네. 구룡마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은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4,000호 정도 임대주택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드디어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 중에 가장 중요한 지자체 중에 하나인 서울이 공급 확대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강한 신호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시장이 좀 진정되지 않으니까 네. 더 나가서 막 용산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보완 대책들을 같이 발표하며 제 생각에는 네.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향후 10년에 걸친 주택 공급에 관한 그 아웃라인들을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주택 공급에 공공 쪽에서의 확대 가능성들이 있고 이제 반대로 이번에 재건축 관련돼 있는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볼 때 민간 쪽 공급은 앞으로 억제 대신 공공 강화로 시장에서는 좀 보여지는데 문제가 이제 공공이라는 것 자체가 몇천 호를 한 번에 짓고 그러는 거니 네. 이게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 미스매치의 문제 있잖아요. 네. 수요는 지금 끓고 있는데 네. 공급의 약속은 나오지만 그 공급은 저 멀리 있는 즉 호수의 물로 네. 숲에 불을 끄려면 아주 큰 헬리콥터가 필요한데 네. 그 헬리콥터의 용량이 충분하냐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완전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정부 대책은 역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정책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건축 지금 규제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건축 규제하면 새 아파트 경우는 집값 올라가잖아요. 희소성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재건축 관련된 규제 그 거주 의무도 강화했지만 네. 안전 진단 절차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사실상 재건축에 대한 기대들을 품고 거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렇죠. 예. 얼마 전 뭐 인근에 있는 뭐 목동도 그랬었고 그렇죠. 예. 성산시용도 통과되고 예.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뜨거워진 계기가 된 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때문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뭐 저희 생각인 거고.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신축이 희소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현재 지금 정비 사업들 중에서 저기 철거가 이루어진 데까지는 어떻게든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곧 도입되니까 울며불며 그 이제 일반 분양가 문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갈등의 소진이 있지만 아무튼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뭐 중장기 뭐 이런 플랜을 제시해서 시장의 시그널을 좀 분명하게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정부가 도시 재생 관련한 네.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돼 있는 또는 컴팩트 시티 관련돼 있는 여러 이제 규제들 완화 이런 공급 시그널들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
도심 지역에 있는 상업 용지들이 오히려 70년대 개발돼서 노후화된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측면들에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도시생활주택들이라든가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것들 속속 지금 건설되고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걸 보면 정부 입장에서의 생각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자, 첫 번째 그 공공에서 앞으로 많이 공급해 줄 테니까 실수요자들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달라. 그리고 더 나가서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서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걸 노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지금 그 주거에서 특히 쪽방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임대주택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도심 내에서 도시 재생 등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침 신문을 이 관련된 기사를 유심히 보니까 지금은 갭 투자 때문에 부동산이 좀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갭 투자 막는 규제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이게 제가 근데 그렇게 네. 실효성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해주셔야죠. 질문해 주시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려냐면 하도 이제 돈을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 아까 이야기했고 조정 대상 지구를 해놓으면 뭐 LTV라고 해서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간다. 그러면 몇 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기 저리로 하는 정부의 그 대출 시스템까지 하면 7억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4억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이하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9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또 그보다 더 낮으니까. 그렇죠. 더 줄여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됐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너무 돈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주택을 투기로 산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이게 실제로 금융시장에 보면 리스크 요인이니까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편법 대출을 쉽게 얘기해서 갈아타는 형태 아시죠? 지금 나는 전세로 살면서 집을 사두는 그렇죠. 이런 거래들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게 지금 이제 그 만약 주택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고 또 집을 산다면 회수하겠다. 그거 막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번에는 전번에는 이제 9억이었다면 이번에 3억으로 내렸어요? 새 집을 사는 걸 비싼 집 사는 거는 맞겠다 했다면 이번에는 싼 집 사는 거 갈아탈 때 대출 받는 거에 어려움을 좀 전세자금 대출로 피해가는 것도 이제 이번에는 규제를 더 강화한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거가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겠냐고 걱정을 조금 하냐면 이 갭이 왜 발생하냐면 집값 대비 전세값이 올라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집을 사는 대출은 되게 어려워졌는데 나라 자체에서 9억의 아파트나 이런 데에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건 거의 정부 보증까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할 여지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 갭이라는 게 좁혀지는 지역들이 나오는 거고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들의 특징이 어떻게 본다면 갭이 좁아서 적은 돈으로 쉽게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번에 추가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저소득자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자라는 좋은 마음이 굉장히 이건 좋은 의도잖아요. 선한 의도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역은 서울은 뭐 이제 그 갭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안 되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들 확대 이전에는 그 갭이 좁아져 있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무슨 말인지 제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따로 옛날에 만나서 얘기 들을 때도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 이해가 잘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부동산 입주하고요. 궁금한 게 이제 증시. 뭐 거의 지금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뭐 동학 개미 이런 용어도 나오고 6.3절 이런 말도 쓰더만요. 그죠? 6.3절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동학 개미들이 뭐 수익을 많이 올리는 날인가 바로 보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해버린 날이죠. 그러니까 6.3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흔드는 가장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저희들이 보이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샀다 이러면 그 주식은 이유를 모르고 일단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도 주가가 오르는 게 3월 19일에서 21일 사이부터 네. 출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달째 네. 시장의 이 흐름이 더 이어지다 못해 6월 초에는 이제 드디어 그 박스권 뚫기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2,000포인트, 2,200포인트의 그 우리가 어려운 벽이라고 매물이 쌓여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매물벽까지 이제 뚫어버린 거죠. 동학 개미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최근 시장의 흐름을 제가 하나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그 지난주죠. 그 지난주 말에 미 증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2% 정도 나왔고요. 네. 월요일 날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7%. 뭐 급락이죠. 그랬는데 어제 네. 플러스 5.3%. 그러니까 이게 뭐 2에서 3% 주가 빠지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네. 오르는 것도 5% 빠지는 것도 5%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고 네. 더 나가서 시장이 과거에 갖고 있던 인식, 네. 외국인 팔면 주가 빠진다라던 어떤 상식 같은 그런 논리들도 무너진. 근데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개미들이 다 손해 본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오히려 더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만 개인 투자자가 15조 이상 샀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 아시는 것처럼 한 4만 원도 깨지고 막 그랬었던 게 지금 5만 원 넘어서서 네. 6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마냥 뭐 모두 다 저점에 사지는 못하지만 네. 적어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종목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네. 카카오라든가 현대차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을 좋아하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잘 알려진 기업들을 이번에 선호했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주식해서 개미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왠지 기분은 좋네요. 이거 일단 둘 다 좋은 거죠. 일단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할 때 네. 항상 이 외국인이 막 팔고 떠날 때 우리도 패닉에 빠져서 네. 손실을 같이 보고 또 거기서 더 던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격 불문 파는 걸 던진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건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네. 권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네.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거꾸로 저가 매수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거죠. 왜? 주식은 쌀 때 네.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가장 투자의 기본인데 그간 우리는 오르는 걸 따라잡고 빠질 때는 같이 파는 내동 매매가 있었다면 내동. 예, 네. 그렇죠. 저 멀리서 부하 내동. 하는 부하 네. 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리만 들리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일단 무서워하던 그게 예전 흐름이라면 이제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로서의 태도들도 꽤 보이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건 근데 네. 펀드로는 돈이 안 들어가고 펀드로는 안 간다. 예, 주식형 펀드에서는 뭐 끝없이 자금이 유출되는 주식 중이고요. 시장이 지금 이제 뭐 등락이 왔다 갔다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데 북한이 지금 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하고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 영향을 줍니까? 그날은 줍니다. 그날만? 예, 그래서 평균 워낙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02년 북한의 핵 동결 해제 정말 무서웠던 때인데 네. 이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당일날은 0.3% 정도 빠져요. 근데 5일이 지나고는 다 플러스가 났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참가자들끼리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여기 북한에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면 그날 오후장에는 사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네. 특히 뭐 NPT 탈퇴였던 거라든가 네. 또는 제1차 연평해전 네.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죠. 이런 네. 사건들이 있었을 때는 실제로 주가가 좀 그날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예외 없이 거의 뒤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플러스가 나 있으니까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학습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 뭐 개미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돼요? 인구가? 많죠. 그래서 활동 계좌 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꼭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모 중고사 다닐 때는 500만 명 이상이 활동 계좌 수였는데 이번에 크게 계좌가 늘어서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명 이상입니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제 활동 계좌가 뭐냐면 매매해 보신 분들. 주식을 매매하는 계좌들 그런 것들이 그보다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제가 이건 조금 옛날 데이터고요. 그 500만 명으로 잡아도 가족들 있고 이렇게 따지면 주식 동향에 예민한 분들이 엄청 많은 거네요. 엄청 많고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은 회사 다닐수록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주를 받으시니까 상장돼 있다는 뜻인데. 근데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되게 유동 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전체 우리나라 네. 그 금방 돈을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저희들은 이제 네. 일시불 예금, 당좌 예금, MMF 뭐 등등 수많은 계좌가 있는데 이게 1,100조 정도 돈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GDP가 1,800조, 1,900조니까 네. 1년 우리 국민 경제가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여유 자금을 들고 있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제로금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기회가 왔다 싶으면 쏠려다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가고 우리가 다 바라는 바는 고용으로 연결되며 창업으로 연결되는 네. 그래서 경제 전체가 이렇게 네. 선순환을 타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불황에서 새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좀 재테크 자산을 운용을 해서 불려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11번 쓰시는 분인데요. 네.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로 인한 영향은 없나요? 그러셨는데 공매도 금지가 3월 16일부터 예, 연장 9월 15일까지? 예, 근데 또 연장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실 공매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빌려서 팔아요? 예,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현물을 사는 겁니다. 네. 가서 오늘 삼성전자 네. 6만 원에 주세요. 이러면 바로 사죠. 네. 이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죠. 저기 내가 한 달 뒤에 갚을 때니까 지금 미리 팔아서 그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선물 거래입니다, 이거. 네. 예, 그럼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은 주가 빠지면 이익을 보겠죠. 네. 팔았으니까. 네. 일단 팔아놓고 한 달 뒤에 만기가 됐을 때 제가 그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니까. 그럼 떨어져야 좋은 거네. 네, 공매도는? 그렇죠. 이게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는 개인이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기관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데들은 특히 헤지펀드들은 이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수익의 주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공매도에서?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장기간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식시장이 대략 지금 22배, 21배 났잖아요. 거기다 배당을 지금 제가 뺀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도해가지고 돈 벌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난다 긴다는 헤지펀드들도 공매도로 잘 벌기는 어려운데 이제 주식 이 헤지펀드들이 언제 보냐면 폭락할 때 패닉이 벌어질 때 이걸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변동성을 키워서 금지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6986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철이 아저씨가 주식 투자도 안 해보시고 부동산 투자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러셨는데 부모님도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데 바보같이 잘못 사는 건가 싶을 때가 아주 잠깐 있었거든요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저도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홍춘욱 경제도사는 제 기대를 만족시켰습니다. 가끔 나와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부동산 문제, 정시 문제 다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0번) 저어 만든 달콤한 시사 이철이의 정치쇼. 어제가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이었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나갔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청소나 요리, 세탁, 돌봄 일을 하는 분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집에서 하는 일도 노동 아닙니까?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